2022년 11월 2일입니다. 수요일이네요. 2기 라이브 경매방송 제 10강입니다. 벌써 10강이네요. 이건 아마 9강에서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오늘 10강의 강의 교재는요, 9강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다 보시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에 전세권에 여기서 아주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 전세권 해가지고요. 전세권 인수인데, 인수가 되는 것도 있고, 또는 뭐다, 인수 아니면 소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소멸되는 물건을 고르면 좋고, 또 나아가서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보니까 특히 이제 대법원 2008마 212 결정하고요. 대법원 2010마 900 결정 두 개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 말씀 들어보시고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되지도 않는 똥꼬집 이거 경매 강좌를 진행하면서 되지도 않는 본인의 똥꼬집 피우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어떤 법과 판례에 토대를 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사오니 오늘 한 1시간 정도 방송 진행됩니다. 1부, 2부로 나누는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반갑고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권 인수 또는 소멸해가지고 중간에 선이 하나 쭉 그어져 있거든요. 일단 인수되는 전세권은 뭐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9강이죠. 9강 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해요. 배당 요구 안 해요. 전세권자가. 그것도 우리는 선순위입니다. 후순위는 몰라. 우리는 이제 우리 안정현 경매TV 채널에서 실전 경매든 초급 경매든 간에 불문하고 후순위 권리는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선순위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말하고 쓸데없이 후순위 저 죽는 권리를 자꾸 신경 씁니까? 그죠?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뭐 전입신고 돼야 되고 신경 쓰지 말아요. 나중에 명도는 그때 가가지고 일단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명도가 무서워요. 낙찰 받을 국민에 봐요. 낙찰 받고 나서 고민하시라고. 그제? 낙찰 받기도 전에 명도가 어쩌고 본인이 막 그냥 혼자 생쇼하다 보면 이게 진도가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전세권이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선순위 그죠? 선순위 이것만 신경 쓰시라는 게 이거 후순위는 신경 써덜덜덜 맞아요. 그래서 얘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한대요. 또 보니까 선순위 전세권자 본인이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면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9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라이브 방송을 시간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은요, 재방송에서 편집 영상물 올려놓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로 제가 볼 적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정보인데, 이런 정보 솔직히, 접근하시려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돈 엄청 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100% 다 공개 오픈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봐. 그러고 나서 질문하는 거 보면 꼭 영상물에 올라와 있는 내용, 그걸 질문해. 그 영상물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질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영상물을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봐가지고요.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A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때는 말이죠. 이게, 제가 지난 9강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세 목적물이 집합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불문한다. 예를 들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선순위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됐다면 전세권 A에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뭐다? A는 뭐다? 집주인. 뭐 편의상 갑을 집주인으로 할게요. A는 갑을 상대를 해가지고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전세 목적물을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뭐다? 소송 절차 없이 막바로 임의경매 할 수도 있는데 소송 절차를 밟아서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강제경매는 뭐다? 이게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그죠?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에요. 사람은 같은데 AA 가지고죠. 권리는 분명히 틀립니다. 이 사람은 물권자인 전세권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이에요. 전세권 물건이고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거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했다 일반 채권자일 뿐이거든요. 자, 또 이제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단독주택 해가지고 지상에 보니까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만 예를 들어 편의상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1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 그런데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 그러면 A는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 집주인 갑이라면 갑을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습니다.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때 뭐다? 토지 건물 전부를 강제경매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강제경매에 붙인다는 것은 A 이 사람 뭡니까? 판결문 A에 의한 강제경매잖아요. 그죠? 결국 뭐다? 이 전세권 역시 마찬가지 선순위일 경우에는 전세권을 안 건드렸단 말이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전세권을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 요 두 가지만 이게 인지를 하시고, 그죠? 그럼 우리는 경매 정보들을 촥 보신다 했을 때 이런 유형의 물건이다 그러면 이건 완전 패스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인수한다고 그러면 패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멸하는 이런 권리입니다. 소멸하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3번은 보니까 선순위 전세권 임의경매 신청해 버렸대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전세권도 일종의 담보 물권화 된대. 그래서 그런 전세권은 특수한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의경매 신청했던 전세권 소멸하는데 경매 신청해서 소멸해요. 죽어요. 임의경매. 그죠? 그래서 또 네 번째 보니까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어요. 했는데 채권자가 산서 권리 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다는 그럼 전세권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한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여기서 제가 덧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런 경매 과정을 공부하는 데서 가지고 이론을 위한 이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만약에 진정 경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강좌를 저는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경매 강좌를 딱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거 딱 잡아주고 나서 그다음 어떤 식으로 돈 되는 물건이 어떤 것인가 그거 찍어주는 그런 강좌가 저는 맞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죠.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기본은 딱 훑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 딱 훑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다 이게? 예를 들어 전세권에 대해서 적에는 우리는 전세권 물건 같은 경우는 어디를 끌어줘야 될 것인가? 그걸 탁탁 몇 가지 보고,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제 물건을 선택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돈 벌고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그럼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다시 요 화면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 지워버릴게요. 네, 지금.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러니까 소멸 안 되고, 인수가 안 되고 소멸되는 권리. 인수가 아니고, 전세권도 소멸이요. 다 죽어버려. 그래서, 근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누가 전입신고 하였다 하더라면 그때부터 쫙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순위로 누가 전세권 설정을 하였는데, 세상에 전입신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보십시오. 요 마침 선이 딱 꺼여져 있네요. 여기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전세권 설정한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권리들이 쭉쭉 들어서 있으니까, 이런 권리들 때문에 방이 안 빠진단 말이죠. 그죠? 방이 안 빠진다더라. 그러니까 A가 말이지. 열받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나는 전세권이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설정됐잖아. 따라서 나는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할 거야.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예? A가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럼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거든요. 근데 얘가 전입신고 안 했네? 근데 이 사람 전세금액이 얼마다 만약에 3억입니다. 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B라는 사람이 한 2억 정도에서 낙찰 받았다. 진짜 이게 낙찰. 자.
그럼 어쨌든 A 입장에서 보면 선순위 전세권이면은 확실하잖아요. 최선순위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왔다라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패착이 뭐냐, 이게 A가 이 자리에 임의자를 집어넣어. 임의가 아닌 강제경매를 집어넣어야 돼, 이때는. A가. A가 말이야, 자기 전세금 3억 원을 전액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된대.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하니까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전세권 안 건드렸잖아요. 그죠? 전세권 안 건드리면 이 선순위 전세권 안 죽어요. 안 건드렸으니까 안 죽지. 건드리면 무조건 죽는다니까, 전세권은요. 그죠? 그러니까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전세권을 안 건드려서 그럼 이 전세권 안 죽어요. 전입신고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2억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만약에 A가 2억을 다 배당받았다 그러면 B는 A한테 나머지 얼마? 1억을 또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강제가 아닌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게 뭔가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적에도 뭔가 제대로 알고 어떤 권리를 좀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저도 어떤 데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이 봐요. 근데 우리 경매인들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돈이 뭔지 말이지.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 판례 공부하고 이게 순수하게 공부하는 게 목적 아니죠?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잠깐만요, 이게 조명이 자꾸 왔다 갔다 해버리네. 자,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2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아이고, A 입장에서 자기 전세금 3억 원인데 2억을 배당받았으니까 나머지 1억은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A는 말이지, B한테, 여봐, 나, 전세 보증금액이 3억 원인데, 나 2억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1억 줘. 했을 적에 B 입장에서는 딱 쳐다봅니다. 있잖아. 그래. 그런데 내가 이것도 한번 제가 구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가 당신한테 1억을 주고 싶어. 1억을 정말로 내 주고 싶어. 내 주머니에 돈 1억 있다? 1억 있는데 정말로 주고 싶은데 있잖아. 당신 전세권에서 임의경매 신청했지? 그럼 전세권 죽는 거야. 죽었죠, 그죠? 일단 전세권 건드리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전세권은 건드리면 죽어.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니까. 그죠? 근데, 전세권 죽었지? 죽었어. 너 전입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전세권 죽고 전입신고 안 했으니까 임차권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네가 낙찰자인 B 나한테 1억을 달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뭐냐? 어떤 근거에 우리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았을 적에는요, 어떤 그 권리를 인수한다. 그 권리를 인수한다. 어떤 권리, 그 권리가 살아있는 권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리가 죽었어. 없어. 그럼 낙찰자 인수하고 싶어도 인수할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B가 물어보는 게, 전세권 죽었지? 죽었어. 전입신고 안 했지? 안 했어.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너한테 1억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내가 너한테 1억을 줘야 되니? 그 근거를 찾아와 봐봐. 그 아주 유명한 법률 변호사 로펌 가가지고 한번 찾아와 봐봐.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간다는 로펌 이런 법률 회사 있잖아요. 그거 가서 백날 떠들어봤자 이게 못 찾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보십시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 건드렸다 이거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해.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제가 지난 9강부터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입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라. 그럼 뭐다? 강제경매 뭐다?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그럼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같은 게 전세권을 안 건드렸다. 근데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전세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죽는 거야. 임의경매 했지에 따라서 죽었어. 너 전입신고 했어 안 했어? 전입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너 죽었어. 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1억을 줘야 되는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야. 우리 이런 물건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거 낙찰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 1억을 못 받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해요? 그런 건 여기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지가 돈 1억 번 거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명도하는 거 그거 막 걱정하고 앉아있거든. 그럼 정부 아쉽고 그러면요, 내가 한 1억 벌었으니까 이사비용처럼 한 5천만 원 띄워줘요. 그럼 되지 뭐. 그죠? 그런 게 막 명도가 어쩌고, 제발, 그러니까 이런 물건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세상에 보니까 내가 돈 버는 꼬라지를 못 보더라고, 세상에 보니까. 그만큼 왜냐면 이게 이런 물건 낙찰 받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낙찰 받았다. 받고 나서 보니까 최소한 한 4, 5천만 원 그대로 떨어졌다 이거지. 그러면 돈 번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점주자하고 전세권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과 어떤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냥 맨날 돈 번 걸 뒤로 밀어놔버리고 말이지. 그냥 어떻게 하면 말이지. 명도하는데 어쩌고 이게 백날 떠들어봤자 이게, 듣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뭐 저를 만날 일도 없겠지만 혹시 만약에 오프라인상에서 만나 뵙는다 그러면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 제가 들으면 제가 막 짜증내요. 막 성질낸다니까. 남들은 말이죠. 수익성이 보장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못 받아서 환장하고 앉아있는데 지는 그 낙찰 받고 나서도 보니까 그걸 아주 징징거리고 징징징징징. 예.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언급을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입신고를 안 하는 거, 요게 대전제입니다. 딴 거 없어요. 전세권은요. 그것도 선순위. 예. 우리는 항상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을 우리는 사랑하자. 그죠? 후순위는 몰라. 꺼져버려. 예, 선순위만 신경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지고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인데, 저 전세권인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네. 전입신고 자, 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선순위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뭐다? 이게 전세권에 의한 뭐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예? 요 3박자를 갖춘 물건만 딱 고르면 그때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털도 안 뽑고 그냥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 이게 100원 투자해가지고 150원 내지 200원 말이죠. 더 이상 300원 이렇게 벌 수도 있지 뭐. 그죠? 예를 들어 100원 투자해가지고 300원 벌었다고 나 200원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세상 이런 경우 이런 돈벌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물론 그렇죠. 입찰해서 낙찰 받고 그 다음에 대금 납부하고 그때는 내 자금 약간 돈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한 몇 개월 물려 있다가 나중에 다시 투자 원금 다 회수하고도 플러스 알파에 200만 원 들어오니까 결과론적으로 나는 이 물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내 돈 안 들어가고도 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 누구 건데 이게 내 거잖아, 내 거. 이런 투자 유형이 물건이 있겠냐 이게지. 있어요. 있다니까.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오늘 류병직님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잠깐만요. 류병직님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류병직님이 아까 저한테 저희 카페에서 이분이 카페 경매 박사님이세요. 근데 그 경매 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1대1 메일로 비밀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그 네이버 카페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요, 네이버 카페 회원 가입 하셔가지고 경매 박사 얼른 되시기 바랍니다. 경매 박사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유료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고 무료는요, 카페에다가 글 뭐 열심히 좀 쓰시고 하면요, 그 글 쓰는 게시글 수도 몇 개 없어요. 내가 약간의 어떤 관심만 가지면요, 전부 다들 경매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 박사 되신다 그러면요, 저한테 1대1로 해서 메일로 여러분들 입찰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건 번호 있잖아요. 사건 번호를 제 메일로 쏴주시면요, 저는 그걸 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영상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메일로 직접 쏴드립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류병진 님도 좀, 물건을 전세권 관련해서 물건 4건을 질문을 주셨어요. 비밀 상담인데. 그래서 오늘 안 들으셔가지고 차마 이건 사건은 오픈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요것만 딱 갖췄다 하더라. 그럼 이때는 완전 공격적으로 어떤,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세권이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하는 대상자는 누구냐 하니까 개인이 있으면은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전입신고가 없고 또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뭐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임의 경매 신청하였다.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법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 자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어떤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법인의 직원이 숙소로 사용한다는 것, 들어가서 사는 직원 있잖아요. 직원이 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전입신고가 법인의 대항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직원이 예를 들어 오늘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럼 내일 오전 0시, 땡 할 때부터 이제
법인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입신고를 안 했어. 좋아. 또 어떻게? 근데 요게 이미 요 자리 임의가 아니고 만약에 강제가 들어서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임의경매 들어온다 하더라. 그럼 난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고, 강제경매 들어왔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다, 이게. 이 사람 전세금이 만약에 3억이다. 근데, 내가 2억에 낙찰 받아서, 1억 벌었다. 벌긴 뭘 벌어봐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1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왜? 강제경매 같은 거 왜 1억을 물어주냐니까.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또 반복합니다.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잖아요.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죠, 그죠? 그럼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는 뭡니까? 전세권은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습니까? 전세권 안 건드렸잖아요. 전세권 가만히 놔뒀잖아요. 근데 그 전세권은 뭐라 선순위로 뚝되잖아요. 따라서 전세권은 소멸하는 게 인수가 된다고.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있어가지고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면 만약 2억에 누가 낙찰 받았던 나머지 1억 돌리도 했을 적에 낙찰자가 왜 그러면 이 사람아 내가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를 집어넣었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에 집어넣냐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하면요 낙찰자는 아무 소리를 못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법인 반복합니다. 어떤 분 제가 또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또 짜증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짜증나시는 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일부러 영상 보시라고 막 그러니까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좋아요. 전입신고를 안 했고 강제가 아닌 임의경매 우리 요런 유형의 물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것도 제가 지난 9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매 정보지를 탁 하니 보시면서 봐가지고요. 선순위 전세권 이게 보면요, 그 경매 물건에 일단 소개를 할까 거기 자료 보면요, 선순위 전세권 돼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흔적이 없어. 임차인의 흔적이 있어야지 전입신고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임차인의 흔적이 없어.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만 설정된 이런 물건만 딱 골라가 들어가 보게 되면요. 근데 요 사람 보니까 이때는 뭐 한다. 전입신고 이때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 이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 임차인이 없으면 전입신고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입신고 없지. 그다음에 우리는 뭘 본다. 딱 봐가지고 임의냐 강제냐 이거 봐야 됩니다. 임의 어떤 입맛을 다지는 것이. 강제 일단 그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좀 신경을 쓰시면은 큰 무리 없이 그 경매 투자를 통하셔가지고 입찰을 참여하시는데 문제는 없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212억 900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먼저 212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걸 자꾸 이게 제가 뭐 10여 년 이상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아까워. 이게 이런 212와 관련된 그런 경매 물건들이 제법 솔차이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집행법원에서 전부 다 900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212 결정이다 그러면요 전세권도 죽고 임차권도 죽어요. 근데 900 결정은 보면은 전세권은 죽을지언정 임차권은 안 죽는데요. 임차권은 안 죽기 때문에 자녀 전세금액은 낙찰자가 물어줘야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2008마 212 결정이고요. 또 대법원 2010마 900 결정입니다. 결정. 참고로 판결과 결정의 차이는 아시죠? 이 결정은 뭐냐면 이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니까 적시항고, 재항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판결 같은 경우는요.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마로 남아. 마. 그래서 원심 결정은 라로 나갑니다. 라마 나가고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다로 나갑니다. 다로 나가는데 이게 판결 같은 경우는 뭐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원고하고 피고가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막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데 이 결정은 뭐다? 이게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게 법원 이 건 같은 경우 어떤 결정하니까 인도 명령 신청에 의해서 인도명령 결정이 났다 이거죠. 그럼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잖아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뭐다? 적시항고를 제기한다. 적시항고. 또 적시항고 결과 또 이게 내용이 적시항고 내용도 보니까 이게 결정이거든. 그 결정에 불복하니까 어떤 대법원에 올라간다 이게 재항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거 다시 지우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면 대법원 2008마 212 결정
대법원 2010마 900 결정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요 밑에 이것은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건 전부 다 제가 관여됐던 사건이에요. 예.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 건 두 건 다 전부 다 그 당시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회원분들의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과 그 당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돈 안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돈 받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변호사법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8년 212결정 같은 경우는 뭐 사건이 어떻게 됐냐니까 다세대주택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쭉 보니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고요.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뭐 저당권 이런 압류 이런 게 있었고 이 상태에서 A가 전세권에 의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임의경매. 예? 임의경매. 예,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다세대 주택인데 선순위로 설정되고, 자, 첫 번째 공동주택이고, 두 번째 선순위로 설정되었으면서, 세 번째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예. 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예. 이랬을 경우는 전세권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요거 보면요, 대구 지방법원 2007라 328 결정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세권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인 그 근거는 뭐냐? 이게 2008년 212 결정과 관련된 것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니까 어쨌든 봐가 전세권이 임의경매 신청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2008년 212 결정의 원심 결정문 내용을 보게 되면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다는 것은 뭐다? 전세권이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A는 뭐다?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요 날짜가 5월 11일이다. 그죠? 그럼 전세권은 5월 11일인데 전입신고도 5월 11일 날 했지? 그럼 알았어. 5월 12일 오전 12일입니다. 5월 12일 오전 0시 땡 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전세권자 이 사람이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그럼 전세권 죽는다. 그럼 이게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 이거죠. 근데 소멸 기준 권리가 5월 11일이지 않니? 그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냐? 5월 12일 오전 0시지 않니? 맞아. 그럼 죽지 않니? 요게 2008년 212 결정이고 지금도 보면요, 2008년 212 결정과 관련된 경매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 아주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아주 얕고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스토리는요, 2008년 212 결정에 이렇게 근간이 틀려. 본이 틀리다니까. 근데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서 말이죠. 대법원 2010마 900 결정 참조에 의해 가지고 따라서 이게 이 212 결정에 의하면 이거 죽는 거예요. 임차권은 그러니까 전세권도 죽고 임의경매 신청했으니까 전입신고 뭐다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이 있다. 그럼 죽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집행법원에서 말이죠. 2010마 900 결정 이거 담당자 직원 공무원들이 좀 제 방송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주장한 내용이 엉터리고 틀렸다 그러면요. 명예훼손은 안 되겠죠, 그죠? 예. 공개적으로 안정현이 완전히 면 팔리게끔 그렇게 확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212 결정 이 자체가 이것도 아마 지금 아직도 이 결정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 처분 안 됐거든요. 폐기 처분 안 되고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900 결정을 슬그머니 끌어당겨가지고 212 결정에 보면은 전세권은 본인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게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니까 전세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세권 건드렸잖아요. 죽는 거야. 전입신고 언제 했어? 같은 날짜 전세권 설정한 날짜 했어. 그래.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럼 전입신고 임차인의 대항력도 뭐다? 그 다음 날이니까 대항력도 없는 거야. 그런데 900 결정 보면 말이죠. 전세권은 죽는데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전세권보다 조금 이따 그 사건 스토리를 정리해드릴게요.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 나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은 안 죽는다. 즉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하더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걸 제가 다시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잠깐만, 이거 뭘로 지워야 되나? 요거네요. 하고, 다 지워버리네. 또 참네. 괜찮습니다. 아까 212 결정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만요. 212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A가 같은 날짜에 전세권 설정하고,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A가 나중에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중간에 어떤 뭐 걸리게 있었고, 근데 봐가지고 이걸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근데 보니까 전세권은 였대. 근데 전입신고가 이게, 요 212 결정 관련된 원심 결정 내용에 보면은, 전입신고는 같은 날짜였고, 따라서 대학령은 그 다음 날이다. 따라서 임차권은 죽는다 이거지. 그것으로 봐가지고 전세권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900 결정은 과연 어떤 사건이냐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부산에 있는, 부산 검정구에 있는 오피스텔인가 됐어요. 오피스텔인데, 여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A가 전세권 설정한 그 뒤에 한 며칠 있다가 전입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가압류하고 C가 압류하고 B가 또 가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B인지 C인지 D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에 이어서 판결문으로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판결문으로 이걸 전세 목적 A가 전세권 선순위로 돼 있는 이 전세 목적물을 강제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강제 경매. 이건 임의 경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했잖아요.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 A가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A가,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에 따라서 A가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하고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배당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저희 카페 회원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그분하고 작업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212 결정이 좀 더 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212 결정을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일반 개인이 하나 만드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건 뭐 전세권 이 사람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해서 이게 죽는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입신고도 보면, 왜냐면요, 이게 전세권 자체가 죽는데 뒤에 있는 권리가 안 죽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요, A가 최선순위로 공동주택인데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뒤에 보전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따른 제3자가 C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경매. 이래하였을 적에 전세권자 이 사람이 법원에다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렇듯이. 배당 요구했을 적에 B 보전 가등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A는 C가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는데 A는 단지 제3자의 경매 신청이 약간 까칠스러운 내용입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3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A가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A가 법원에다가 소위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그럼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요, 이거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민지법 몇 조입니까?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소멸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멸 기준은 아니고 소멸이잖아요. 소멸, 그죠? 좀 좋습니다. 이게 소멸입니다. 소멸돼요. 그런데 봐가지고 이게 소멸된다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뒤에 있는 이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면 가등기는 소멸 안 되고 인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멸된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소멸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이 뒤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봅시다. A 전세권은 B 보존 가등기보다도 어쨌든 먼저 빨리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취득을 한 거 아닙니까? 한 상태에서 자기가 배당 요구했다 이거든요. 배당 받고 나가겠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보존 가등기 이게 말소가 안 되고 뻗어시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보존 가등기 같은 경우 나중에 번동기 하게 되면 낙찰자 소유권을 상실해 버린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겠습니까? 낙찰 못 받아요. 봐가지고. 아니 보존 가등기 살아있는데. 그러면
이게 물론 그 요건과 A와 B와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권리는 틀리잖아요. A 사람은 같은데 권리는 틀려요. A 이 사람 이거 뭡니까? 물권자인 전세권입니다. 이 A는 뭡니까? 채권자입니다. 채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이거 사람은 같은데 권리는 틀려요. 그죠? 그래서 봐가지고 우리 권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인수가 된다면 이게 좀 선순위 앞에 있는 권리자 어떤 그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소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옛날에 이분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니까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전입신고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심심해서 이건 이제 판결문은 없습니다. 결정문이 없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심심해서 얘가 전입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건 뭐다 봐가지고 자기 전세 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전입신고가 됐다 이거죠. 예.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 전세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한 임차권일지라도 이것은 말소 안 되고 대항력은 이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인정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12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임의경매 신청했고 900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212와 900 같은 212는 본인이 전세권에 A한 임의경매입니다. 900은 뭐다? 어쨌든 판결문에 A한 강제경매. 전세권자는 자기가 전세권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한 게 아니고 전세권자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근데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 죽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게 900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 손치더라도 이 전입신고 이것은 안 죽는다. 그러면서 이게 대법원 결정 내용에서도 보니까 요 B 가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은 이 임차권자로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B 가압류보다도 나중에 이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은 그때는 뭐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이기 때문에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900 결정에 의하면은 요 B 가압류가 이것이 소멸 기준 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대법원 2010만 900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사건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떠요. 뜨니까 그걸 여러분들 한번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212 같은 경우 아직도 안 뜹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212와 900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화면 정리를 잠깐 한 상태에서 말이죠. 실제 이제 경매 사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방 10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